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개량 백신의 사전 예약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백신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동시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것으로 지난 19일 식약처는 81만 회 분량에 대한 국내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경북 월성원전에서 누설된 방사능 오염수가 지하수를 타고 인근 바다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 같은 의혹은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과 원자력 안전법 위반 실태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기됐는데 원자력 안전위원회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습니다. 모낭이 필요 없이 머리카락을 두피 원하는 곳에 손쉽게 심어주는 생체 성분의 특수 접착제를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 이식된 머리카락은 자라지는 않지만 자연 모발처럼 유지되는데 이르면 2년 안에 임상시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며 모든 선진국이 화석 연료 등의 업체에 횡재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영국은 지난 5월 석유와 가스 업체에 25%의 초과 이윤세 부과를 입법화했고 미국은 비슷한 아이디어를 의회가 제시했지만 아직 법안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설악산의 아침 기온이 3.3도까지 떨어지면서 올해 첫 서리가 내렸습니다. 설악산 중청대피소 기준 첫 서리가 9월 21일에 발견된 건 기존 2011년의 기록보다 하루 앞선 것으로 2000년 이후 가장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3년 만에 독감 유행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근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 유행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독감 무료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별로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은 아직 상대적으로 환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단체 활동을 하는 유치원과 학교가 확산의 통로가 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독감 유행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가 13에서 18세 청소년은 전체 평균의 2.4배나 많았고 영유아와 어린이도 다른 연령대보다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어린이를 포함한 고위험군은 독감 유행 규모가 더 커지기 전에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병청은 관계부처들과 함께 독감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현장과도 수시로 소통하면서 코로나19와의 동시 유행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에서 13세까지 어린이 가운데 생애 첫 접종이라 4주 간격 2번 맞아야 하는 경우부터 먼저 시작해 다음 달에는 임신부와 65세 이상 고령층도 차례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이라면 독감 백신과 같은 날 동시에 맞아도 됩니다. 동시에 접종한 분들의 이상 반응 신고율이 더 낮았습니다. 또한 이상 반응의 인과성이 또 인정된 사례는 없었고 대부분 다 경증이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동시 접종에 대한 위험성은 현재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유행기에 독감 백신을 2,570만 명분 공급해 무료 접종은 물론 비용을 내고 접종하는 수요까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코로나19 개량 백신에 대한 사전 예약이 오는 27일 시작되고 접종은 다음 달 11일부터 가능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 같은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면역 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부터 모더나사의 이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해 다음 달 11일 예약분에 대한 접종과 당일 접종이 동시에 시작되며 접종 간격은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 이후가 권고됩니다. 중대본은 50대 및 기저질환자 등 2순위와 일반 성인 등 3순위에서 기초 접종을 완료한 경우 10월부터 자녀 백신을 활용한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예약은 누리집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이용이 불편한 고령층 등은 가족들의 대리 예약과 1339 전화 예약도 가능합니다.
정부가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 전담 조직을 만들고 기획 행정 위기 대응 중심으로 기능을 바꾸는 등 보건소의 업무를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소의 진료 기능은 취약지와 취약계층 중심으로 재조정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 대책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건소의 모든 역량이 코로나19 대응에 투입되면서 다른 업무가 중단돼 불편이 컸다고 분석하고 앞으로 또 다른 감염병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보건소가 감염병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기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이끈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우리는 아직 바이러스와 함께 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의학 고민이기도 한 파우치 소장은 현지 시각 19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개최한 대담에서 현재 사망 추이가 코로나19 정점과 비교하면 매우 낮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CBS 방송에 출연해 팬데믹은 끝났다고 말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파우치 소장은 아직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타이완의 지진 참사를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지진과 화산 다발 지역인 불의 고리에서 최근 연일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나라 동해 먼바다, 일본의 서쪽 해역에서도 흔치 않은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로는 군데군데 갈라지고 솟아올랐습니다. 이틀 연속 규모 6.4와 규모 6.8의 지진이 강타한 타이완의 모습입니다. 이후에도 규모 5 안팎의 여진이 잇따라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강진 하루 뒤, 이번에는 태평양 넘어 멕시코에 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멕시코 서쪽 콜리마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는 7.5. 올해 일어난 전 세계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강합니다. 타이완과 멕시코는 모두 지구촌 지진과 화산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환태평양 주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합니다. 하지만 두 지진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금들을 보면은 공교롭게 시기가 일치해서 그런 것처럼 좀 보이고요. 단층대가 서로 연결돼 있다고 보기도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서로 독립적인 지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멕시코 강진이 일어나기 전 우리나라 동쪽 먼바다, 일본 서쪽 해역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지진은 강도가 크지 않아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본 서쪽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지진은 우리나라 동해안에 지진 해일 피해를 줍니다. 1983년과 1993년 해일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빈도는 낮지만 동해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21일 아침 설악산 기온이 3.3도까지 떨어지면서 올해 첫 서리가 내렸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사무소는 21일 아침 설악산 중천대피소에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서리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설악산이 기상청 공식 관측 지점은 아니지만 이번 첫 서리는 2000년 이후 가장 빠른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악산 중천대피소 기준 가장 빨랐던 첫 서리일은 2011년 9월 22일로 이번보다 하루 늦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즐겼던 간식 달고나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죠. 달고나와 비슷한 게 일본에도 있다는데요. 이 일본 달고나는 만들어지는 모습이 특이하다고 합니다. 오늘 과톡에서는 놀라움을 자아내는 영상 속 실험들이 과연 진짜인지 직접 해보는 팩트체크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외진 곳에 위치한 오래된 식당. 그곳에는 수상한 비밀을 가진 셰프가 있었는데 요리할 때마다 들리는 그의 수상한 웃음소리. 왜 저렇게 웃어? 무섭게. 여보세요? 네? 세란이가 어제 안 들어왔다고요? 셰프님! 세란이가 어젯밤부터 행방이 묘연하고 아무래도 실종된 것 같대요. 그래? 나는 왠지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은데. 뭐야? 냉장고는 왜 푸는데?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 이제 그것만 가져오면 되겠네. 그리고 뭔가를 끌고 오는 셰프. 설마 피? 그렇다면 저건? 뭔가 이상한 김새에 바로 달려간 직원. 말릴 틈새도 없이 천을 걷어보는데 그것은 바로 전자레인지? 뭐하냐? 아니 그 수상한 행동을 하니까 이 빨간 거 이거 뭐야 이거? 케첩. 그러면은 세란이가 어디 있는지 냉장고 보면서 왜 알 것 같다고 하는데요? 냉장고에 달력 붙어 있지. 거기 세란이 가는 날짜 적혀 있잖아. 셰프가 가리켰던 냉장고 달력엔 세란의 여행 날짜가 쓰여 있었다. 와, 와 이거 전자레인지다. 뭐야? 아니 내가 오늘 전자레인지로 과학적인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전자레인지 갖고 온 거 아니야. 과학적인 요리요? 응. 셰프님 너무 멋있어. 짱이야. 자, 일단 내가 뭘 만들지 영상부터 먼저 보여주겠어. 자, 영상 큐! 종이컵에 무언가를 넣고 마구 섞어주자. 잠시 후 막 부풀어 올라요. 이게 뭐예요? 신기하지? 이게 카루베야키라고 해서 일본식 달고나야. 달고나 재료 설탕과 달걀, 식소다, 물 등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를 해줘야 돼. 너 같은 경우에는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인 만큼 이거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겠지. 자, 저는 설거지 담당이라서. 답답해. 너 너무 답답해. 이렇게 하란 말이야. 아, 또 내가 해야 되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떨어질 수 있게. 자, 흰자만 떨어졌지? 이렇게 하고 이제 요 흰자 2스푼 정도를 소주컵에 넣어주는 거야. 한 숟가락. 자, 다음은 이제 이 흰자가 여기 있잖아. 1대1 비율로 식소다를 넣어주면 돼. 딱 이거의 절반 정도. 휘휘 섞어주면 돼. 자, 그리고 이 종이컵에는 3분의 1 정도 설탕을 채워줘야 돼. 자, 설탕. 종이컵에 3분의 1 정도가 차도록 설탕을 부어주고 물은 설탕의 반 정도만 부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려야지. 응. 힘 좋아. 자, 시간은 1분 30초야. 아, 1분 30초요. 됐어. 자, 이제 1분 30초 동안 기다리고 있으면 돼. 됐다. 꺼내봐. 어떻게 됐어? 살짝 거품이 생겼지? 자, 이때 아까 달걀하고 소다 섞어놓은 거 있지? 이걸 한 티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 자, 이제 섞어. 주스피드로 섞어주다 보면 설탕이 부풀었다가 거칠어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쫙 놓으면 올라온다. 젓가락을 빼자마자 마치 살아 숨쉬듯 쑥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설탕. 다시 봐도 정말 신기한 광경이죠? 희한하네. 어때? 완전 케이크 같은 모양이지? 네. 자, 이때 이걸 이렇게 쫙 들면 요게 달고나로. 오. 먹을까? 과연 그 맛은? 맛있어요. 맛있지? 우리나라 달고나보다 더 많이 부풀어 오르는 거 같지? 네. 너는 달고나가 왜 부풀어 오르는지를 알아? 그치, 어떻게 알아요? 뭐가 그렇게 당당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자, 알려줄게. 바로 소다의 열 분해 때문이야. 소다의 또 다른 이름은 탄산수소 나트륨인데요. 이 탄산수소 나트륨은 뜨거운 열과 만나면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며 설탕이 점점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건데요. 거기다 달걀 흰자에도 거품층, 공기가 들어있는데 이것도 열에 의해서 위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더 많이 이렇게 부풀게 되는 거지.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도 이 전자레인지를 보니까 떠오르는 실험이 있어요. 준비물은 전자레인지와 비누입니다. 제가 이 식당에 설거지 청소 담당으로서 그렇지. 실수로 이 비누를 여기다 넣어봤다가 엄청난 사실을 목격했습니다. 그게 뭔데? 일단은 이 접시에다가 이렇게 비누를 넣고 돌리면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린다고? 비누를? 네. 1분 비누를 1분간 돌려? 돌립니다. 전자레인지에 비누를 넣고 1분 정도 돌리자. 오, 비누가 커진다. 돌리면 돌릴수록 사정없이 부풀어 오르는 비누. 아니, 비누가 이렇게 돼. 마치 구름 같은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아니, 근데 무슨 플라스틱 가루만지는 것 같고. 아니, 느낌이 좋아. 구름 같아, 구름. 야, 이거 잘 돼. 야, 그럼 이거 다른 비누도 되는 거냐?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서 다른 비누도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달리 반응이 시원치 않고 비누가 많이 부풀지 않는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비누 안에 있습니다. 비누에는 육안으로 보기 힘든 공기구멍들이 있는데요. 전자레인지에 비누를 넣고 돌리면 내부의 공기가 뜨거워지면서 비누 속 공기가 팽창하게 되어 비누가 구름처럼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죠. 비누마다 부풀어 오르는 정도가 다른 것은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양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다른 비누 2개를 이렇게 넣고 띄워보면, 자, 봐봐. 잘 부풀었던 비누는 뜨고 덜 부풀었던 비누는 가라앉지. 네. 자, 이건 다시 말해서 잘 부풀었던 비누는 안에 공기가 많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안에서도 그 공기가 이렇게 팍 부풀어질 수 있는 거지. 즉 이렇게 잘 부푸는 비누를 찾고 싶다면
물에 잘 뜨는 가벼운 비누를 찾으면 된다는 거. 신기하지? 네. 근데 셰프님, 저희 이거 식당 영업은 안 하나요? 뭐 어차피 손님도 없는데 그냥 이거나 하고 놀자. 네. 재밌잖아. 그렇게 식당은 자연스럽게 폐업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 이번 주 핫 이슈.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까지 우주를 향한 우리의 도전이 시작된 시점. 미래의 우주 과학자를 꿈꾸는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바로 2022 우주 파일럿 미션 캠프. 우주 파일럿 미션 캠프는 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어린이과학관의 프로그램인데요. 참가를 위해서는 먼저 3번의 온라인 미션 캠프에 참여해야 합니다. 9월 17일에는 히스토리로 보는 우주 발사체, 10월 1일에는 과학으로 쏘아올린 우주 발사체, 10월 15일에는 우주 발사체를 만드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영상이 업로드되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별도의 신청 없이 해당 영상을 시청한 뒤 영상 말미에 주어진 미션을 수행해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3가지 미션을 모두 수행하면 그중 우수자 30명을 선발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과학관 우주 파일럿 캠프에 초청하는 방식인데요. 우주 파일럿 캠프에는 우주인 훈련부터 우주 과학자와의 만남, 그리고 우주 탐사 실습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고 수료증도 수여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놀랍고 위대한 모험에 함께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국립어린이과학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우리 정부는 지난 2017년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포했는데요. 광주에서는 치매 고위험군 만여 명의 유전자 정보가 확보돼 예방과 치료 기술 개발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범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출범한 조선대학교 치매국책연구단. 연구단에서는 10년 동안 광주 지역 치매 고위험군 만여 명의 유전자 정보를 축적했습니다. 지역민을 대상으로 치매 고위험군을 조기에 선별해서 이렇게 추적하는 연구는 뭐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가 어렵고 국내에서는 유일한 코호트라고 지역 기반 코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치매에 더 잘 걸리는 원인을 규명해 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치매 관련 연구와 산업에 종사하는 일본과 중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제학술대회도 여러 차례 열었습니다. 외국에서도 욕심을 내는 빅데이터 덕분에 한국인의 표준 뇌지도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조선대학교 연구단에 140억 원을 직접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And it's very clear if you want to understand the basis of the disease in Koreans, you have to study Koreans, not just study people from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간단한 구강상피세포 검사로 치매에 걸릴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기술도 개발한 연구단은 그동안의 성과로 마침내 유공포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치매가 발병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거기에 관련된 각종 치매 극복 의료 기술을 개발할 수 있기에 앞으로 큰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65살이 넘으면 10명 가운데 1명 정도가 걸리는 치매. 빛고울 광주가 대학과 자치단체의 협력으로 아직 막을 수는 없지만 걸리는 시기를 늦출 수는 있는 치매 산업 시장을 선점해 가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치매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에 대한 보도를 보고 오셨는데요. 9월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치매 극복의 날은 치매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하지만 치매는 여전히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상태여서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사회까지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입니다.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치매 치료제 개발 현황과 전망을 이성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기억이 사라지는 치매는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까지 큰 고통을 안겨주는 질병인데요. 그간 과학계에는 치매 발병 원인을 두고 몇 가지 가설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대표적인 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치매는 사실은 아직까지 그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의 원인을 두고 몇 가지 주요한 그런 가설들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대표적으로 아밀로이드 가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예. 아밀로이드는 우리 뇌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일종인데 이 아밀로이드가 비정상적으로 응축을 해서 뇌에 축적이 되면 신경세포를 죽이고 이게 이제 치매를 일으킨다. 이게 아밀로이드 가설의 핵심인데요. 예. 좀 더 정확하게는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고요. 네, 그렇군요. 자, 아밀로이드 가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에 또 주목받고 있는 가설은 뭐가 있나요? 근데 아밀로이드 가설만큼이나 이제 치매에서 주목받는 가설이 이 타우 가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타우도 아밀로이드처럼 뇌에 존재하는 이 단백질의 하나인데 네. 이 타우 가설은 타우가 비정상적으로 엉키면 신경세포 사멸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치매를 일으키는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네. 최근에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가 축을 이뤄서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타우 단백질을 변형을 시켜서 이 변형된 타우 단백질이 신경세포를 죽이고 그래서 치매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요. 네. 이외에도 뇌에 염증이 발생하면 치매가 발병한다라고 보는 이 염증 발병설이 있고 예. 또 당뇨병에 걸린 사람은 노후에 치매에 걸린다는 이제 당뇨병을 치매 원인으로 보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네. 지금 아밀로이드 가설과 타우 가설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근데 최근에 아밀로이드 가설을 지지하는 이 핵심 논문의 조작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고요? 사실은 이제 그 아밀로이드 가설이 어떤 이 치매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꼽혀졌기 때문에 거의 한 50년 정도 이 제약 바이오 업계는 이 아밀로이드, 베타 아밀로이드를 겨냥한 신약 개발을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 지난달 8월이었죠. 이 과학저널 사이언스가 이 네이처에 그 게재된 2006년 이 아밀로이드 가설을 지지하는 논문의 그 데이터가 조작이 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던 거죠. 네. 이 사이언스가 이런 보도를 하면서 이 어떤 아밀로이드 가설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는 그런 주장도 제기됐었는데 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논문이 조작이 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규명이 되더라도 이 아밀로이드 가설이 흔들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과학계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는 이 아밀로이드,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가 그 치매 환자의 뇌에 축적이 돼 있다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이 논문에서 언급했던 이 베타 아밀로이드는 어떤 그 특정한 베타 아밀로이드인데 이 아밀로이드만을 가지고 아밀로이드 가설 전체가 흔들렸다고 주장하기에는 좀 근거가 부족하다. 대표성이 없다. 뭐 이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조작 의혹이 있긴 했어도 아밀로이드 가설이 가장 이제 지지를 받고 있는 가설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치매 신약 개발의 주요 표적도 베타 아밀로이드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를 겨냥한 그 미국 FDA의 승인 신약이 나왔는데 크게 효과가 없었다면서요? 사실은 이제 그 신약이라는 게 그 병의 증상을 완화하는 어떤 그런 약물이 있고 네.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약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신약이라면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신약. 예. 그래서 미국 FDA가 그 미국 바이오 기업인 바이오젠과 일본의 에제이가 공동으로 개발한 그 아두카누맙이라는 치매 신약을 이 그 근본 치료제로는 처음으로 승인을 해줬었죠. 아, 네. 승인해줬는데 사실은 이 FDA가 승인해줄 당시에도 이 약을 임상 4상을 조건으로 승인을 해줬어요. 보통 이제 임상 3상이 대규모 임상이어서 네. 이 임상 3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네. 이를 바탕으로 승인을 해주는데 네. 이 아두카누맙은 임상 3상에서 뭐 효능이 어느 정도 나오긴 했지만 부작용도 꽤 있다라고 보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FDA가 너는 승인해주지만 4상, 그러니까 시판 후에도 효능이나 부작용을 좀 검토해봐라. 이 조건으로 승인을 해준 거였죠. 예. 당시에 승인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승인이 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보니까 뭐 크게 효능은 없고 부작용은 여전히 있다. 네. 계속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그런 이유 등으로 이 약에 대한 수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죠. 네. 말씀해주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새 치매 신약이 언제 개발될지 지금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주요 신약 개발 현황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사실은 이제 뭐 환자도 그렇고 이 치매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그렇고 그럼 도대체 이 아두카누맙을 이을 새로운 치료제는 언제쯤 나올 것이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사실은 그 아두카누맙이 효능 논란은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뭐 이런 방식의 치료제가 지금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두카누맙을 만들었던 바이오젠이 에제와 손을 잡고 이제 두 번째 그 이 치매 신약으로 이 레카네맙이라는 그 항체 치료제를 네.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 네. 이제 글로벌 제약사인 루슈는 이 칸테네루밥이라는 이제 그 항체 신약을 개발하고 있어요. 보통 이 약의 이름에서 이 맙으로 끝나면은 이 맙이 모노클로랄 안티바디라고 해서 항체 치료제를 의미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레카네맙은 이 아두카누맙을 만든 바이오젠과 에자가 개발하고 있어서 사실은 뭐 비슷한 거 아니냐. 어떤 큰 틀에선 같거든요. 그 네. 베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는. 근데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공격하는 부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이 후발주자인 이 레카네맙은 좀 더 부작용이 적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전문가의 설명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아두카누맵도 베타아밀로이드를 이제 제거하는 건데 그 레카네맙도 똑같고요. 근데 베타아밀로이드에 가서 붙어갖고 이제 제거하는 그 위치가 달라요. 가서 바인딩하는 타겟이 그러니까 베타아밀로이드에 뭐 파이브를 올리고 뭐 막 있으면 이 항체들이 가서 바인딩하는 그런 폼이 다를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오늘 11월 말쯤 이제 그 미국에서 이 알츠하이머 임상 학회가 열릴 예정인데 네. 이 레카네밥의 그 글로벌 임상 3상 결과가 이 학회에서 이제 발표될 예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거죠. 네,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앞선 그 아두카누맙의 사례를 보니까 이 베타 아밀로이드만 겨냥한 치료제가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임상 3상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신약 개발 승인해 줄 때는. 네.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뭐 이제 뚜껑을 열어봐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게 사실인데 네. 사실은 이제 그 치매 그 가설을 여러 가지 설명드렸잖아요. 앞에서. 네. 가장 유력한 게 이제 아밀로이드 가설, 베타 네. 아밀로이드라고 말씀드려서 네. 이게 이제 지난 한 50년간 치매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모든 제약사들이 여기에 이제 초점으로 개발했는데 사실은 치매의 원인을 두고 여러 가설이 있으니 이게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만 겨냥해서 만드는 그런 단일 치료보다는 뭐 다중 치료, 그러니까 베타 아밀로이드 말고 뭐 타우도 같이 건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병용 치료를 한다든지 좀 이런 새로운 치료 전략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이제 치매학계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시도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이 경도 인지장애는 보통 치매 전 단계라고 하는데요. 지난 19일 대한치매학회가 경도 인지장애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근데 사실 치매의 근본 치료제라고 FDA 승인을 받은 그 아두카누맵조차도 크게 효능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치매가 이제 발병이 된 이후에는 현 단계에서는 이걸 치료할 치료제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렇다 보니까 치매로 가기 전, 즉 경도 인지 단계에서 이 환자를 이렇게 발굴을 하고 좀 조기 치료를 한다면은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치매학회가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네. 현재 이제 그 경도 인지 장애의 어떤 진단과 치료를 그 치매로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발판 뭐 이런 걸로 보고 좀 적극적으로 관리하자. 이런 의견을 피력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상 아직 치료제가 없으니 이제 치매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이제 얘기인데요. 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그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 증가는 불가피한 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치매 환자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실 이제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좀 오래 가고 있잖아요, 우리 예상보다. 그러면서 네. 이제 다양한 어떤 그 후유증이 보고되고 있는데 네. 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이 신경학적 어떤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치매학계에서는 이 코로나19와 치매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제 미국 연구진이 이제 대규모 임상 연구를 한 거죠. 네. 이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드 연구진이 뭐 지난 13일 국제학술지에 65세 이상 65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이 대규모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었는데 네. 이 연구 결과 코로나를 겪지 않은 노년층보다 코로나에 감염됐던 환자는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한 2배 정도 높더라. 뭐 이런 걸 발표한 거죠. 어떤 네. 다른 요인들을 제외하면은 코로나 감염은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을 약 1.6배 정도 높인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같이 발표했습니다. 예. 이 연구진은 연구 기전, 그러니까 이 알츠하이머 치매와 이 코로나19와의 어떤 그런 상관관계, 어떤 원인인지는 정확히 구명하지 못했지만은 코로나19가 어떤 치매 발병의 위험 인자로 작용하는 건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좀 다소 늦은 감도 없잖아 있지만 좀 이런 치매 환자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는 치매 용어를 인지 이상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또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를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 치매라는 말 자체에
이 좀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이게 좀 안 좋다 느낌이. 네. 그래서 이거를 이 인지 이상증으로 좀 변경을 하자 이런 내용을 담은 이제 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죠. 예. 이 어떤 법안 배경의 그 어떤 이 의의는 치매에 대한 어떤 사회 전반의 부정적인 인식이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뭐 두려움이나 수치심 등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고 이와 같은 낙인 효과가 치매 치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네. 그러니 이제 그 치매 용어를 좀 변경하자라는 거였고 미국 정신질환 진단 기준 매뉴얼에도 치매의 진단명이 주요 신경인지 이상으로 변경된 바가 있어서 이 국회에서는 좀 이번 기회에 좀 이게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표력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얼른 확실한 치매 예방과 치료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와 함께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또 그리고 제도적인 변화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이오 위클리 이성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성 원전에서 누설된 방사능 오염수는 지하수를 타고 인근 바다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21일 오전에 열린 월성원전 방사성 물질 누설과 원자력 안전법 위반 실태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토론 참석자인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교수는 월성원전의 지형적 위치를 고려할 때 원전 수조에서 방출된 오염수는 지하로 내려간 뒤 인근 바다로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외부 환경 누출 영향이 없다거나 확인이 어렵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핵 법률가 모임 해바라기의 김영희 변호사는 원안위와 민간조사단이 심각한 수조 손상을 인지하고도 비공개하기로 협의한 것은 구조물 손상으로 인한 누설 자체가 원자력 안전법 제2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월성원전 누설과 관련한 문제 제기는 지난 2018년부터 내부에서 나왔다면서 월성원전의 근본적인 보수 대책은 에폭시 라이너 방수막을 스테인리스 철판으로 교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머리카락을 두피에 손쉽게 심어주는 생체 성분의 특수 접착제를 개발했습니다. 모낭이 없어도 그냥 이식해서 본인의 머리카락이 되는 건데 동물 실험 결과 효과가 입증돼 2년 정도 뒤에는 임상 시험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머리숱이 적거나 탈모로 고민인 경우 바르는 약이나 먹는 약을 쓰게 됩니다. 모발 이식은 더 직접적인 치료법이지만 다른 부위 모낭을 옮겨 심는 방식이라 이식 가능한 수량이 한정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모낭이 없는 머리카락이라도 머리에 단단히 심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식용 바늘에 머리카락을 넣고 접착제를 묻혀 생쥐 피부에 심어줍니다. 피부에 들어간 머리카락은 단단히 고정돼 힘을 줘 당겨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접착제 성분은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녹기 때문에 장기 부작용의 우려도 적습니다. 찔러 넣고 저기서 저희가 한번 손으로 잡아주면 성능이 발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재료들이 모두 이제 저희 몸 안에서 이제 분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FDA를 통해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연구진이 생체 친화 물질을 가지고 만든 특수 접착제 덕분입니다. 혀에 달라붙어 떫은 맛을 내는 성분 탄닌산에 의료용실의 재료로 사용되는 구분자를 섞어줍니다. 끈적하게 변한 물질을 가열했다가 식히는 과정을 반복하면 분자 배열이 변하면서 접착력이 우수해집니다. 붕대 2개를 접착제로 이어붙였습니다. 이렇게 힘껏 당겨도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동물 실험 결과 쥐의 경우 생착률이 낮았지만 돼지는 이식 한 달 뒤까지 80% 정도가 생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과 달리 피부 바로 밑에 근육이 있는 쥐의 경우 이식 모발이 오래 견디지 못했지만 사람의 피부층과 유사한 돼지의 피부에서는 강력한 생착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식된 머리카락이 자라진 않지만 빠지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심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임상이 들어가기 전까지 2년으로 보고 있고요. 의료기기의 특성 때문에 임상을 하나만 하기 때문에 추가적 임상 기간은 1에서 1.5년으로 보고 있어서 총 한 3.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술은 상처 치유나 지혈, 장기 이식 등 생체 조직의 접착이 필요한 분야에도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처음 대면 형식으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또다시 화석연료 업계에 대한 횡재세가 뜨겁게 거론됐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는 불타고 사람들은 생활비로 고통받고 있는데 화석연료업계만 수천억 달러의 돈방석에 앉아 횡재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처음 대면 형식으로 정상 개막한 유엔 총회. 가장 주목되는 주제는 전 세계 안보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전쟁으로 세계는 분열이 깊어지고 위험에 처했고 마비됐다면서 식량과 에너지 가격 등으로 생활비가 치솟는 등 세계인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 등의 업체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피력했습니다. The fossil fuel industry is feasting on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in subsidies and windfall profits while households' budgets shrink and our planet burns. 지난달 초에도 횡재세 부과를 공론한 바 있는 구테우스 총장은 국제사회는 거대한 기능 고장 속에 꽉 막혀 있는 상태라면서 모든 선진국들이 횡재세를 부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s high time to put fossil fuel producers, investors and enablers on notice. Polluters must pay. And today I'm calling on all developed economies to tax the windfall profits of fossil fuel companies. 영국은 지난 5월 석유와 가스 업체에 25%의 초과 인세 부과를 입법화했고 미국은 비슷한 아이디어가 의회에서 제시됐지만 아직 입법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외교의 슈퍼볼로 불리는 유엔 총회의 고위급 주간이 시작돼 각국 정상 등 회원국 대표들의 연설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만 화상연설을 합니다. 의사기출상 일반 토의 참석자들은 반드시 대면 연설을 해야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특별히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열린 대화 채널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재강조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현지 시각 20일 뉴욕 유엔 총회 계기로 진행한 이도훈 외교부 2차관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국무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경제번영, 청정에너지, 공급망의 공통 목표를 위한 청정에너지 기술 등과 관련한 한국의 대미국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투자는 공통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개선하고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배추의 생육이 저하되면서 한 포기 소매 가격이 9,4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산물 유통 정보를 보면 배추 한 포기의 소매 가격은 9,400원 정도로 평년보다 63%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초까지 배추 3,000톤을 즉시 공급하고 수출 김치용 배추 600톤의 수입 시기를 이번 달로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또 본격적인 김장철인 다음 달 말쯤 주요 김장 재료인 배추와 무, 고추, 마늘의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최근 채소가 금값이 되자 집에서 채소를 직접 길러먹는 홈파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배송비를 아끼려고 생필품을 공동 구매하거나 아예 돈을 한 푼도 안 쓰는 챌린지까지 등장했는데요. 이 고물가 시대에 눈물겨운 짠테크를 윤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볕이 잘 드는 아파트 베란다 한쪽에 오밀조밀 화분이 모여 있습니다. 로메인 상추와 방울토마토, 김장용 배추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유튜버 해글 씨는 올해 초부터 배달 음식을 줄이고 채소를 직접 길러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자재 위주로 요리를 하다 보니까 전보다 배달 음식도 많이 이제 안 시켜 먹는 것 같고요. 스스로 건강한 먹거리를 재배한다는 거 있어서 좀 성취감이 큰 것 같습니다. 이창훈 씨도 취미로 시작한 텃밭 가꾸기 덕에 장 보는 비용이 줄었습니다. 손수 가꾼 작물로 하루 먹을 채소 대부분을 충당합니다. 은퇴 생활을 하고 난 뒤에는 아무래도 생활비에서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텃밭을 가꿈으로 인해서 엔겔 지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죠.
올해 채소값이 무섭게 치솟으면서 농작물을 직접 길러서 먹는 홈파밍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소셜 커머스 플랫폼에서 최근 한 달간 상추나 대파 모종 등 홈파밍 관련 상품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이러한 자급자족 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관련 상품군을 늘리는 등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송비를 아낄 수 있는 공동구매 서비스도 인기입니다. 대량으로 생필품을 저렴하게 공동구매하거나 주민 2-3명이 모여 배달비를 나누고 무료 배송이 가능한 주문 금액을 채우는 겁니다. 올해 8월 게시글은 작년 대비 130% 증가했고 9월 첫 주 게시글은 전월 대비 30% 증가한 상태입니다. 고물가 시대를 이겨내는 짠테크 방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사이에선 일정 기간 한 푼도 쓰지 않는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단순하게 돈을 아끼는 걸 넘어서 자신만의 절약 비결을 온라인에 공유하고 다양한 챌린지를 통해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여기는 게 과거와 달라진 점입니다. 절약하는 게 막 궁상맞은 게 아니고 뭔가 도전한다 이런 것들이 유튜브라든가 이런 SNS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돈을 아끼고 재미도 찾는 현명한 소비가 고물가 시대를 버티는 새로운 세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어릴 적 약물 치료를 통해 완화될 수 있다는 동물 실험 결과를 내놨습니다. 김은준 IBS 시냅스 뇌질환 연구단장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발생 과정을 유전자 수준에서 규명하고 유년기 약물 치료를 통해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증상을 완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자폐 관련 유전자 2종류의 돌연 변이가 생긴 쥐를 조사한 결과 유년기부터 뇌 전 전두엽의 신호 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겼고 이로 인해 성체 시기까지 자폐 증상이 유발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폐가 유발된 어린 실험쥐에 생후 3주 동안 특정 신경 경로를 활성화하는 약물인 플로옥세틴을 투여했더니 쥐가 성체로 자랐을 때도 정상쥐와 유사한 수준의 사회성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핵심 유전자를 발견했습니다. 유니스트 연구진은 세포 속에 침투한 바이러스를 인지하는 GBP1이라는 유전자가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높인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전자는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이를 인지하고 체내 면역물질을 만들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면역물질을 너무 많이 만들도록 해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 염증이 생기고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차세대 반도체 핵심 소자로 꼽히는 질화갈륨 전력 소자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진은 고출력과 고효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질화갈륨 트랜지스터 구조를 설계해 세계적인 수준의 질화갈륨 전력 소자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질화갈륨은 통상적으로 반도체 소자에 쓰이는 실리콘보다 3배 이상 높은 고전압 동작에 유리하며 별도의 에너지 저장 공간이 요구되지 않아 고전력 전력 반도체에 적합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미세 조류를 이용해 양돈 축산의 폐수와 폐수 내 박테리아까지 감소시키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진은 고농도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에 특화된 것으로 알려진 특정 미세 조류를 질소 결핍 상태로 만들어 축산 폐수의 영양염을 더 많이 흡수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개발된 미세 조류가 실험실 환경에서 암모니아의 99%를 제거했으며 요도 감염을 유발하는 병원성 박테리아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우라늄 폐기물 부피 감용과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원자력연구원 연구진은 우라늄 폐기물에서 우라늄이 아닌 비방사성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우라늄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또 우라늄이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만들고 부피를 50% 더 감소시키는 기술도 함께 개발해 폐기물 처리 기술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 환자의 삶의 존엄성과 돌봄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논의가 곳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치매 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한 상황인데요. 치매 예방과 치료 등 의료적 접근뿐 아니라 치매 환자와 가족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또 사회적 인식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